자, 국성 강사입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봤으면 모의고사에 대한 짤막하지만 해설이 있어야죠. 자, 해설 강의를 들어가는데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동영상으로 모의고사 이런 걸 보니까 일단 이 모의고사에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주 이렇게 보면서 이 논점들이 뭐가 틀렸고 이 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하시다 보면 시험에 있는 지문들이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더라도 절차라든지 형식 이런 걸 꼭 따지지 마시고 올려드릴 테니까 20문제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소화시키기는 충분할 거예요. 또는 2주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딱 보면 단순히 정답만 찾지 마시고 제가 한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볼 테니까 2주에 20개 논점, 2주에 20개의 논점, 딱 강의 노트 보면서 이런 데서 시험에 나왔구나 이렇게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다른 과목을 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해설 들어갑니다. 단 처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시간이 나의 시간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 지금 실력이라는 게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이제 3월 달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3월 달에 시작하신 분은 당연히 시험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그걸 스마트폰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름 요령이 붙으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왼쪽을 톡톡 누르면 10초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이건 넘어갈래? 그러면 앞으로 톡톡 2번 탭하면 또 10초를 앞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건 하시면서 이제 요령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일단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1월, 2월 종강기념 모의고사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전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의고사 치고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반부는 우리가 2월 달에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전반부의 경제론이라든지 정책론 이미 안드로메다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제가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강의 노트를 보면서 뭐가 중요하더라 이런 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해설 강의 들으시고 자, 그럼 1번 문제 스타트입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 뭐가 중요합니까? 논점이 중요해요. 논점. 여기는 부동산 개념에 대한 거고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보는 순간 토지와 건물이 이게 요령이죠. 토지와 건물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얘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은 항상 개념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과 개념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협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구분이죠. 기술이 틀린 거죠.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 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4개가 있죠. 건물, 등기된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이들은 독립정착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해야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4번의 주제는 어떤 건물에다가 동산을 붙였을 때 이게 동산이냐 건물의 일부로 정착물이냐.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건물에 붙어있는 설비를 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정답입니다.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자주 나오는 특징이죠. 2번은 토지의 용어에 대한 거예요. 토지의 용어. 자, 1번은 택지, 농지, 임지지역 등 용도지역 상호간입니다. 항상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대분류냐, 용도지역 내 상호간이냐, 즉 소분류냐 구별해줘야죠. 여기는 용도지역 상호간 대분류니까 후보라는 말을 써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실익이 졌습니다. 이게 빈지가 틀렸네요. 법지죠. 법지는 경사면이라 경사면이더라도 소유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실익이 적은 거고요. 자, 낮이도 잘 나오죠?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법상의 제약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지는 도로, 하천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지고요. 정답 2번이네요. 3번 부동산의 특성과 그 파생 현상에 대한 거네요. 1번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와 지역과 부동산이 지역적인 시장입니다. 지역에 따른 시장으로 형성됩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부중성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공급량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항상 토지에는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비소모성이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 개별성은 일물일까? 이건 제가 유치한 함정을 넣어놨어요. 개별성은 토지가 다 개별적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럼 전부 서로 다른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하라는 건데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부중성. 토지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희소한제하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토지의 용도는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일 거예요. 경제론이잖아요.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즉 네 가지 규칙을 찾으라는 건데 1번 여기는 단순히 수요 감소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옳은 지문이에요. 자, 이제 2번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뭔가 변화됐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요령을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자, 첫 번째. 네 가지 규칙을 파악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먼저 봐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어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 어떻게 되냐. 거래량은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변하는 경우의 요령은 거래량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어요. 일단 이건 암기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동시에 봐야 되고 거래량도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은 둘 다 거래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는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공급은 가격을 떨치고 있으니까 얼마가 상승하고 얼마가 하락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 더 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네 가지 규칙을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가 동시에 작동을 했으니까 이제 동시에 살펴봐야죠. 가격은 둘 다 올리고 있어요. 두 가지 소비자 행동도 가격을 올리고 생산자 행동도 가격을 올리고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을 늘리지만 공급의 감소는 거래량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숙달되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네? 공급이 감소하네? 그럼 증가 감소는 거래량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구만. 이렇게 1초 만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면.
자, 이번에는 자, 동시에 바뀌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누가 더 많이 변했냐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건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데 누가 더 크게 변했다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 그럼 시장은 크게 변한 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옳은 지문. 이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는데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를 따라가야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자, 이번에 5번. 5번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반은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고 반은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이게 꼭 틀린단 말이에요. 자, 일단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 그리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아파트의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야. 아파트의 소비를 늘리는. 그리고 수요 곡선의 우측,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는 건 수요의 변화죠. 그럼 첫 번째,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랑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수요량. 자,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먼저 삭제를 해줘야 돼요. 왜? 너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꽤 흘러서 대체제 보완 관계의 어떤 시험의 출제 틀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대체제 보완제는 일단 깊은 강의는 뭐 빼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짤막한 강의에 이 대체 관계, 보완 관계를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올려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일단 시험을 볼 때는 항상 두 가지 제한을 줘요. A제, B제, A제, B제. 그리고 이 A와 B제가 대체 관계일 수도 있고 A, B제가 보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걸 항상 A제 가격이 변했을 때 B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A제 가격, B제 수요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A제 가격, B제 수요. 그리고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은 대체 관계는 항상 디귿이니까 따라서, 보완 관계는 비읍이니까 반대로. 그래서 A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대체 관계라면 따라서 감소인 거예요. A제 가격이 하락했어. 보완 관계면 반대로 증가가 되는 것이고, 요 틀을 하나 딱 암기해 주셔야 돼, 이제. 암기. 그럼 이제 해보죠. 자, 아파트 이건 세 번째부터 볼까요? 대체 주택의 가격이에요. 즉, A제를 대체 주택이라고 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느냐, 주냐? 상관없어요. 하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체 관계고, 따라서 수요 감소인 거예요. 수요 감소.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보완주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왔네요. 보완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 증가.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진 후에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떨어진 다음에 사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소비를 줄여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늘었어요. 수요 증가. 대출 금리가 하락했어요. 땡큐 수요 증가. 그래서 요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얘는 요 틀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암기해 줘야 되고, A제 가격을 주면서 B제 수요 변화를 묻는데 대체 관계면 둘은 따라서예요. 따라서 하락하면 너도 감소하는 거고, 얘가 상승하면 여기는 증가하는 거고, 보완 관계는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도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죠. 근데 여기는 탄력성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수요가 탄력적이고 언제 공급이 탄력적이냐. 그럼 첫 번째,
수요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체제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어야 되니까 탄력성은 보다 증가한다고 나와야죠. 틀렸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일산에 우리 수험생 분 중 한 분이 질문을 줬어요. 시험을 18개나 맞았더라고요. 정말 좀 틀려줘야 저도 문제를 낸 보람이 있는데, 다 19개인가 맞았고, 이게 하나가 질문을 주더라고요. 시장을 세분화하면 정답은 탄력성이 보다 늘죠. 탄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을 막 쪼개요. 그러면 쪼갠 시장마다 대체제가 다 찾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세분화되면 대체제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마다 대체제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탄력적으로 탄력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리 완전 탄력적인 비탄력적입니다. 얘는 극단적인 애잖아요. 항상 암기는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이잖아요. 수직선, 그러니까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의 형태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의 유불리로 따진다 그랬죠. 생산에 유리해지는 상황이면 공급량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생산이 유리해지면. 그러니까 그때가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용도 전환이 쉽습니다. 자, 부동산 업자인데 용도 전환이 쉽대요. 그럼 생산에 유리해졌어요? 불리해졌어요? 용도 전환이 쉽다는데 공급에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얘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증가해요. 생산비가. 그러면 생산에 불리해진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감소한다, 비탄력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얘는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를 하기 전에 요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수업 중에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가불병 세산을 주고 지금 공통적으로 원인으로 뭘 줬어요? AJ 가격이 공통으로 10% 상승했다는 거예요. 10%. 그런데 어떤 소비자를 봤더니 수요량, 자, 이게 갑을병이에요. 갑을병. 자, 세 사람의 소비자를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소비량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소비자들의 행동을 조사했더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다 줄이는 걸 찾아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요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수요의 법칙. 자, 질문. 가격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 다른 가격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거 저번 주에 감정평가에서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 실질적으로 다르지만 가격이 변하는 것은 공통적이더라. 이걸 하나의 원칙으로 만든 게 변동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더래요. 이런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공통점을 뭐라 그럴까? 소비자의 행동의 법칙이니까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탄력성은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건 알겠지만 소비자가 다 다른 소비자니까 뭐가 틀리냐? 요게 틀리다는 거예요. 요거. 갑은 소비를 줄이지만 5% 정도 줄일 수 있고 병은 소비를 줄이지만 1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소비량의 변화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탄력성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수요량이 지금 5%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랑 비교한다 그랬죠. 가격의 몇 배입니까?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0.5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10%고 소비량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얘 가격이 10%인데 여긴 10% 또이네요. 1배.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AJ 가격이 3% 상승하고요. 이게 원인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줬고 AJ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물음으로 치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일단 수요량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딴 것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증가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비량이 감소하더라도 몇 프로 감소합니까? 그러면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해석할 때 제가 항상 모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몇 배라는 뜻이라겠어요? 3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입니다. 소비량이 가격의 3배. 자,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예요. 그러면 소비량이 가격의 절반 바뀌는 거예요. 2입니다. 그러면 소비량이 가격의 2배 바뀌는 거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량이 가격의 3배 바뀌니까 가격이 3%네. 그러니까 결국 요쪽으로 올려면 3배니까 9%가 되겠죠. 9%.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여기 9%. 자, 의외로 이해만 하면 손 씻고도 빠르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나오면 땡큐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 외부 효과 공공재도 지금 많은 걸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요 놈이에요. 자, 외부 효과 공공재가 왜 시험에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시장이 실패되면 출제자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시장 실패가 뭡니까? 그러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게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뭐라고? 생각이 안 나.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10개를 자원을 주세요. 이렇게 시장한테 요구했더니 시장이 10개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안겨주거나 10개를 달라고 했는데 딸랑 5개만 이렇게 우리에게 자원을 안겨주는 거랑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해 주거나 더 적게 자원을 배분해 주면 우리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그럼 암기 방법이 외부 불경제에 나오면 무조건 5글자나 돼요. 가장 빡빡하잖아요. 과대예요. 외부 경제는 불자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과소예요. 그런데 공공재는 외부 경제보다도 한 글자가 더 적잖아요. 과소해요. 그러니까 뭐만 과대예요. 외부 불경제. 그럼 이제 이게 뭘 뜻하는지 보자고요.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일단 틀렸네요. 의도하지 않은 거. 시장을 통하여 이것도 틀렸네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부증성이 아니죠. 부동성이죠. 유치한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생산 과정의 외부 불경제. 그럼 항상 과대한 자원 배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가 원하는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게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이가. 그 다음에, 자, 님비는 요 첫 글자가 중요하죠? not이죠, not.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의 외부 효과잖아요. 이거 좋은 효과니까 얘는 핀피가 나와야죠. please. 그 다음에 공공재는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과소예요, 과소. 그래서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그러면 X죠. 과소하게 생산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뭐가 정답인 거죠?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도 이것도 제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왜?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는 제가 기억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억. 그게 뭐냐? 자, 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는 거예요. 낮게.
그러면 시장의 임대료를 낮게 통제했으니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정부가 시장을 임대료를 낮게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뭔가 영향을 줄 텐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영향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즉 시장에는 소비자와 생산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기는 임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했어요.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더 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초과 수요 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넘쳐나는 현상.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했으니까 화딱지 나는 거죠.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번 문제를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2번과 3번 이 두 가지 정도는 다시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라 이런 의미로 낸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1번은 위험의 정리. 투자에 대한 예상했던 결과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맞았죠? 인플레이션이 주는 불확실성이니까 인플레이션이요. 그럼 여기서 두 문자 한번 따볼까요? 투자의 위험은 학자들이 5가지로 나누죠. 사, 금, 법, 인, 유. 얘가 인플레이션. 사업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사업상 위험. 그리고 요놈 시험이 잘 나오죠. 부동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할 가능성이 낮다. 자,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투자의 위험을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게 나왔죠.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과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위험은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항상 요게 떠올라야죠. 기대 수익률이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 클 때, 그러니까 나의 요구 수익보다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클 때 투자는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개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 평균이라는 게 가중 평균으로 산정하는 수익이고, 분산은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표죠.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게 하고요. 이게 하나의 원리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대안이 선택됩니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감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정말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위험을 낮추는 방법의 두 문자가 재보할감 포트폴리오. 재보할감 포트폴리오. 강의 노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수적 예측이 뭐니? 수익은 낮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합니다. 자, 일단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정답인데 여기서도 뭔가 문구가 길면 제가 좀 끊어서 읽는 걸 한 번씩 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끊어야죠. 요렇게 위험에서 끊어 읽어야죠. 위험.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뭘 조정하더라? 할인율을 조정하옵니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즉 위험이 발견되면 투자자는 할인율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인율은 항상 투자에서는 이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는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을 조정해요. 항상 올리겠죠.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이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높은 할인율이죠. 자, 1억 원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스케줄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스케줄. 자, 여기 제가 스케줄을 그려놨어요. 3년 후에 1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1억을 어디로 땡기라는 거죠? 현재 시점의 가치로 땡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렇게 한 칸 오고, 또 요렇게 또 한 칸 앞으로 오고, 또 요렇게 한 칸 앞으로 와야 되니까 총 앞으로 몇 칸이 와야 돼요? 3칸이 와야죠, 3칸. 그러니까 나누기 1.07을 3번 해줘야죠. 이유는 할인율이 7%라겠으니까. 10%면 나누기 1.1, 7%면 나누기 1.07, 5%면 나누기 1.05. 여기는 지금 3칸 앞으로 오니까 나누기 1.07을 3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맞추라고 틀린 건 맞추라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런 형태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런데, 자, 제가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서 아주 자세하게 막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투자는 항상 무엇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럼 최소한 이 수익률 하나는 확인하고 가야 돼. 수익률 하나는. 그리고 수익률은 공식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란 얼마를 투자해서요? 얼마를 버셨어요?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요. 8천을 벌었어요. 8%. 딱 이거 하나만 맞춰놨어, 내가. 정답이 3번이야. 3번. 이거 하나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수익률을 투자 실무에서는 환원 이율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수익률 하나만 보시면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자, 반드시 맞춰야 될 금액이 있어요. 맞춰야 될 문제가 있죠. 최대 담보대출 금액. 근데 이 대출 금액이 나오면 얘도 공식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가 LTV 50을 줬어요. 그러면 담보물의 50%까지 은행이 빌려준다는 뜻이구나. 실무적인 해석.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의 몇 프로까지? 40%까지만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불할 수 있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소득에서 얼마까지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느냐,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금액을 뭔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다시 뭘로 바꾸는? 대출 금액으로 바꾸는 보조 공식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나누기 저당 상수 하죠. 그러니까 요게 틀이에요. 요게 틀. 일단 요게 틀인데 이걸 이제 실무에 적용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볼게요. LTV가 50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5억이네. 이게 5억에 50% 2억 5천. 딱 옆에다 하나 2억 5천 적어놓고. 그다음에 DTI가 40이군요. 그러면 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연소득이 6천이니까 6천에 40인 2,400만 원까지만 원리금으로 쓸 수 있구나. 근데 이 원리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금액으로 추정해 줘야죠. 그러면 나누기 저당상수 요 놈을 해줘야 돼요. 나누기 저당상수. 근데 우리 시험에서 0.1이 나오면 팁이 뭐라고 했어요? 암기 팁이. 나누기 0.1은 항상 10배니까 저당상수로 0.1을 주면 6천에 40%를 은행에 원리금으로 쓸 수 있군요. 2,400. 저당상수가 0.1이네. 그럼 10배 2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억 4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억에 50, 2억 5천. 6천에 40, 2,400. 나누기 0.1, 즉 10배 2억 4천. 자, 그런데 항상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작은 금액인 얼마로? 2억 4천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2억 4천. 자, 그러니까 2억 4천이 나의 담보, 나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대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하나 있습니까? 이미 담보를 5천만 원 받은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2억 4천에서 이미 5천을 받았으니까 추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9천이겠군요.
요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자, 요거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요거 틀렸다면 2주 전에 했습니다. 2주 전에.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환의 의무인 빚, 부채가 발생하죠. 그리고 지분금융은 투자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투자. 자, 일단 정답은 syndication이에요. syndication은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무엇을 받아갖고 오나요? 자금을 투자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빌려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채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분금융인 4번 syndication이에요. 자, 그러면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 얼른 세 가지 말해봐요. 부채금융.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야. 대출, 저당금융, 신탁증서 금융. 그 다음에 부채니까 채권 발행.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 요놈이죠. 강의 노트 암기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반부에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간만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 저도 15분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자, 16번. 부동산 투자회사. 틀린 게 뭡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50%예요. 50%. 그럼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라는 실질형,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형. 설립자본금은 실질형인 자기는 5억, 명목형인 위탁기업은 3억. 그 다음에 하나 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최저자본금이라고 하잖아요.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투자자로부터 최소한 얼마? 50억을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3번 옳은 질문이에요. 4번은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투자 자금을 끌어모을 때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이 주식은 항상 공모,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걸 주식의 분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투자회사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죠. 투자를 하는 회사니까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틀렸으면 반성해 줘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시설을 건설했어요. build. 그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을 먼저 했네요. 운영. 그러니까 operate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정답 2번이에요. 시설을 건설합니다. build. 시설을 운영해서 자금을 회수하네. operate 하네. o.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네. t. transfer. 그래서 p, o, t 이렇게 돼야죠. 자, 마케팅이야. 마케팅. 자, 4번. 옳은 거 찾으라 했어요. 자, 1번. 부동산 마케팅은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돼서가 아니라 구매자 주도 시장, 소비자가 중시되는 시장으로 바뀌자 마케팅이 중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자, 공급자 중심이고 시장을 선정하고 시장을 점유합니다. 아니, 고객 점유는 아니겠죠. 마케팅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인데 시장을 점유한다 했으니까 시장 점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사악한 함정을 넣어놨어요. STP는 항상 시장을 일단 쪼개고 쪼갠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나만의 차별하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포지셔닝이 나와야죠. 포지셔닝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이 뒤에 있는 뭐 주의, 관심, 욕망 이런 것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AIDA를 아이다라고 암기했잖아요. 고객은 아이다. 아이다 원리가 나오면 고객이야.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직접 판매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쓸 것이냐. 얘는 유통 경로에 대한 거죠. 이 차별화는 이게 포지셔닝이죠. 이 포지셔닝.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 문제는 기출 지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 실제 기출에. 그렇지만 자, 요령이 있다 그랬죠. 마샬, 미스터 국이 강의 한 적도 없어요. 강의 한 적도. 자, 리카도. 자,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라는 게 결국 비옥도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 차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니까 기억도 에리무리예요. 니은은 미스터 국이 아직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디귿번을 봤더니 튜네는 위치를 강조할 학자잖아요. 근데 이 절대지대는 마르크스고 일단 확실히 3번 디귿은 틀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절대지대 아니에요. 절대지대. 그런데 수성비의 차이? 위치에 따른 수성비의 차이? 이거 튜네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지금 또 하나 더 수정을 안 하고 갖고 온 이유는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지문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시험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거에서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디귿과 리을이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디귿과 리을은 무조건 빠져야죠. 그러니까 정답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구만. 이게 요령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자, 일단 4번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다시 한번 또는 강의를 한번 더 들으셔야 돼 이거. 자, 공동주택은 너무 중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수조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길었어요. 자, 모의고사 해설도 간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이론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길어진 듯해요. 그러나 2월이니까 대부분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그렇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 거예요. 점수가 좋든 점수가 뭐 많지 않든 일단 복습을 이제 해줘야죠. 복습을. 항상 우리 시험은 강사들이 그냥 손만 줄이면 합격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 경험상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그렇죠 IQ가 좋더라도 수업만 들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서 80점이나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 이건 극소수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은 복습을 좀 해주고 없는 시간 쪼개서 한 번이라도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에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듣고 뭔가 해석을 좀 들어보면 기억이 다시 남고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일단 처음 모의고사고 처음 모의고사 해설이라 생각보다는 뭐 심플하고 깔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댓글로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면 뭔가 적극 받아들여서 조금씩 수정해 낼 테니까 자 계속 한번 쭉 따라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